시험 볼 때 본인이 긴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바로 전표 입력을 하면, 우리 시험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건 전표 입력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긴장하고 급하게 하시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소득세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세요. 우리 소득세하고 우리 앞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소득세 문제를 먼저 풀면, 급하게 입력해야 될 게 아니라 문제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세무이급 시험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막 뭔가를 입력하는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조금 실수를 하거나 이럴 게 있을 것 같으면, 시험 때 내가 실수로 분 게 잘못해서 심지어는 차변되면 바뀌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소득세 문제를 먼저 푸셔도 돼요. 근데 어떤 회계유급이든 세무유급이든 여러분은 꼭 실기를 먼저 푸셔야 되지, 이론 문제를 먼저 푸시면 시간이 얼마 흘러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실기를 먼저 푸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 오늘 먼저 이론 문제, 이런 실기 문제, 여기 전표 입력 문제부터 5개 풀고, 그리고 컴퓨터 입력해 놓고 또 뭐 매매추 전표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일반 전표 문제로 가서, 자, 일반 전표로 가셔서 지금 4페이지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분계 문제부터 풀게요. 자, 첫 번째, SJ컴퍼니의 외상 매입금 결제하기 위하여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 어음 600만원을 SJ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어음의 배서 양도네요.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상환하는 거니까 SJ컴퍼니 거가 들어오게 될 거고, 자, 얘를 갚는 거니까 1100만원 다 지우고, 대변에는 우리가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 영동물산을 600만원을 지워주고, 다음 차이나는 이 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분계고, 다음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들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이백인 3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갈 거고, 차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5월 12일 당사는 자금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 4천만원 중 3,8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도 외상 매입금 갚는 건데 3,800 주고 200만원은 면제받았다는 거네요. 그럼 외상 매입금 갚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고, 거래처는 상생유통 거고 금액은 4천만원,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에서 3,800만원이 나가고 차이나는 200만원은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5월 25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5만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은 2천만원 있다.
한 주당 임명가액은 5,000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우리는 지금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임명가인데 주식수 5만 주, 임명가액은 5,000원. 그러면 얘는 5, 25 하면 2억 5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돈 받는데 보통 예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5천만 원 손해봤네. 그럼 자본거래에서 5천만 원 손해보게 되면 이익본 돈이 있는지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있대. 그럼 이걸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를 해주고 2천만 원. 그래도 손해본 3천만 원만큼은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항상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자본거래 집어넣는 거 꽤 좋아하니까 자본거래 우선 상기하는 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이 꼭 지금처럼. 근데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장부 조회해야 될 내용을 문제에 잘 적어주고 있어요. 계속. 그럼 뭔가 잔액을 주면 우리가 그 잔액을 써야 된다는 느낌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잔액을 꼭 말 안 해주면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장부 조회해야 되는 형태로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값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지 꼭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놓치지 말고 꼭 우선 상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증자, 감자, 자기주식 3개 다 돌아가면서 잘 내니까 전부 다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3,3의 주식 전부를 4,700만원에 처분하였다. 주식 처분 수수료 4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우리가 이걸 매각 처분하면은 장부에 적혀있던 걸 지우는 거죠. 그럼 그냥 딱 문제만 봤을 때도 5천만원 적혀있던 거 지우면서 4,700만원 받았으면 300만원 손해봤고 근데 수수료까지 들어갔으면 수수료까지 손해본 거죠. 그럼 304만 5천원 손해봤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뺀 돈을 보통 예금 받았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5천만원을 먼저 지우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4,700만원에 45,000원 빼면 4,695만 5천원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차이나는 304만 5천원은 5천원은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계산하는 데에 지금 분기한 내용이 영향을 미치니까 자, 얘네들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셨나요?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첫 시작할 땐 6월 13일이니까 6월 13일자로 써서,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과세 유형이 아래에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문제 풀 때에 과세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정 5개밖에 없으니까 정리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과세 유형을 신경 안 쓰고 내용만 보고 분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속도도 더 빠르고 실수가 없으니까, 그럼 과세 유형 여기 참고로 할 수 있는 글자도 적혀 있고, 그리고 번호만 적어 놓으면 우리가 바로 입력하면 되죠. 전표할 때.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우리 과세유형이 11번 매출과세가 되겠죠. 그럼 11번 매출과세로 적어 놓고, 자, 다음 두 번째, 7월 25일날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카드 전표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며, 얘는 과세거래죠. 그럼 과세거래인데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나오니까, 그럼 얘는 57번 카드 과세가 되게 되겠죠. 57번이다. 자, 다음 9월 15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 확인할 건데, 근데 매입거래처 선물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면 접대 관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4번 불공을 선택하게 되겠죠. 54번 불공. 다음 9월 25일날 증빙을 보는데 증빙이 없어요. 그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그럼 아무런 증빙을 안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를 했죠. 과세거래했는데 아무런 증빙이 없으면 우리는 14건별을 선택하는 거죠. 과세거래인데 아무런 증빙이 없으면 14건별. 다음 9월 28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원재료나 상품 사는 거면 불공제의 사유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가 되겠죠. 먼저 이렇게 과세 유형을 먼저 잡아놓고 증빙만, 문제를 보면서 증빙이 뭐지 보고 나서 그거 가지고 줬는지 받았는지 매출 매입하면서 번호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6월 13일 당사가 제조한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대안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제조한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하고 매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금액만 아래쪽 거 참고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는 11번 매출과세 적어뒀고, 전자제품 30개 50만원이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대안,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외상매출금 나오면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 자, 이번 문제 보면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주식회사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시 자산계정으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리 업무에 사용할 책상을 자산계정으로 하라는 건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그럼 미지급금이다. 카드사 세무카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날짜 7월 25일날 57번 카드 과세고 우리가 산 거는 책상. 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를 쓰면 공급가액과 세금으로 분리가 되고 거래처는 카이마트로부터 샀고 카드사는 세무카드고 분계는 우리는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으면 되죠. 시험 때 여기에 카과라고 썼는데 카각하면 썼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4번 카드 쓰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고 2번 외상이라고 쓰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고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비품을 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혼합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사 이렇게 직접 쓰셔도 정답이고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그럼 카드 거래인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계속 여기에 카드사 쓰는 걸 까먹는다면 혼합하지 말고 카드다 외상이다 이용하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거래처 잘 쓰시는 분은 괜히 카드 외상 선택하려고 보는 게 더 헷갈리면 혼합으로 쭉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 해봐야 몇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로 계속 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음 9월 15일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만원은 즉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생산 부분의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대 접대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돈은 보통 예금으로 30만원 그럼 나머지 135만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한다. 자, 그럼 얘는 자 9월 15일날 54번 풀고 선물 세트를 샀고 얘는 15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이번에는 5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30만원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자, 다음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0만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동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단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얘는 그냥 제품 판 거고 보통 예금 받은 거예요. 그죠? 특이한 점이 분계에서는 있는 게 없죠. 과세유형만 얘는 잘 잡으면 되는 거였네요. 14건별이고
제품 팔았고 110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이렇게. 거래처는 입력 안해도 무방하래요. 뛰어넘고 제품 매출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자, 4번도 끝났고, 자, 다음 5번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주식회사 진행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원재료 산 거고 1,500만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자, 9월 28일날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샀고 5천만원 진행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보통예금으로 1,500만원,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매출 전표 문제도 끝이 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 1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의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 명도 입력할 것. 자, 일단 첫 번째 확인할 게 선적일자가 이번 신고 기간인지. 자, 근데 참고로 이게 지금 우리 바로 앞에 회차예요. 92회가. 그러면 수출 시점 명세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많은 서식 중에 한 개가 나올 건데, 부가신고서를 빼고. 그럼 지금까지 연달아 나온 적이 있는 서식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이건 딱 한 번씩 연달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회차도. 근데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지금까지 90회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수출 시점 명세서는. 자, 그럼 일단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선적일 기간이 맞죠. 왜냐면 이 기간이 아닌 건 빼내는 거잖아. 입력 아예 안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문제 없고, 그 다음이 선적일 환가일 중에 빠른 날로 갈 건데 선적일이 빠르죠. 그럼 환율은 이걸로 쓰고, 얘는 DF 상사건은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럼 환가 환율로 쓰고, 얘는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 환율로 쓰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 선적일하고 우리가 대금 결제해서 환가한 날 중에 빠른 날 환율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가 빨라서 얘를 쓴 거고, 얘가 빨라서 얘를 쓴 거고, 이 날짜가 빨라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두 날짜를 비교해서 환율을 쓰는 것. 자, 그럼 그 외에 특이한 점 없으니까 뭐 통화는 그 나라 거 다 쓰고 있네요.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자, 수출 신고 번호를 쓰고, 자, 이날 환율은 1150원, 5만 달러, ABC사.
단순하게 보고 우리가 쭉 쓰기만 하면 됐죠. 특이한 점이 뭐 따로 보이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작성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보면, 다음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 세부담 최소화로 한다 적혀있는데 내용부터 먼저 그냥 파악하고 쭉 입력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8억은 과세에 세금계산서 있는 1번 칸에 있다 쓰면 되고, 신용카드 과세매출액, 현금영수증 과세매출액, 이것도 우리는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있는 3번 칸에 써주면 될 거고, 내구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영세율에 세금계산서 있는 5번 칸에다 써주면 될 거고, 직수출은 영세율에 기타 증빙 없는 6번에다 써주면 될 거고, 다음 대손세액공제,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된다. 그럼 10년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니까 되는 거고, 9월 25일날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항공에 대한 받을로. 자, 얘 대손세액 공제 되나요? 안 되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얘는 빼고. 다음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주식회사 상담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원.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럼 2200인데 그럼 여기에 대손세액은 110분의 10이니까 200만원이죠. 세액은. 그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쉽게 보이는 거는 200이라고 알 수 있는데, 숫자를 봤는데 세액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산이 숫자가 지저분해서 바로 모르겠으면 계산기로 나누기 11을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 공급가액을 만들 때는 나누기 1.1, 바로 세액을 뺄 때는 나누기 11을 하면 바로 세액이 나오니까, 그럼 200만원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이 200만원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플러스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라고 써야 될까요? 1번, 2번. 플러스 1번, 마이너스 2번. 자, 이번에 대손 당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대손 당했어. 지금 문제는. 그럼 대손 당해서 이거 안 내게 해주세요 라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대손 당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안 내게 해주세요 해야지. 이걸 내가 받으면 이제 받았으니까 낼게요 플러스가 될 거고, 지금 대손세액 이 부분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보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 신고서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부호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앞에 할 때도 부가가치 신고서 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할 때 여기 대손 당하면 마이너스, 회수하면 플러스, 이거 썼던 게 이야기였어요. 엄청 자주 등장을 하니까. 지금 이번에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이 당한 거잖아,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라는 거였어요. 회수하면
8번 칸에 그대로 플러스라고 쓸 거고, 그럼 얘는 이따가 대손세액 가감 8번 칸에 마이너스 200만원이다 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매입 자료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이니까 이따가 10번 칸에 써줄 거고, 전자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칸에, 세금계산서인데 고정자산이니까 11번 칸에 기계장치 그리고 비용음용 승용차 거 6천, 3천에서 9천만원에 900만원 써줄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얘가 지금 불공제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16번에서 50번에다가 또 불공제로 일단 집어넣었다가 빼줄 거예요. 자, 기억해두세요. 불공제는 두 번 쓴다. 세금계산서 받은 불공제는 두 번 쓴다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집어넣고 아래에서 빼주는 거예요. 16번에서. 그래서 불공은 두 번 써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불공은 한 번 드리면 정성이 부족하니까 두 번 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꼭 두 번 입력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다음 아래 2번에 예정신고시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원 있다. 얘 그냥 21번으로 전에 그냥 찍어서 바로 들어갔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번에 써주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이면 매입이니까 세금계산서면 38번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라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써줄 거예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어요. 문제가 되나요? 받는 거는 종이든 전자든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데, 나한테 문제가 되면 영세한 사업자한테는 물건 사지 말란 이야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니까 발행할 때에 우리가 발행은 꼭 전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받을 때는 종이 적혀 있는 거 괜히 여러분들 신경 쓰이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종이라고 쓰는데, 수취하는 거는 예정 누락분이든 정기신고분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수취는 그냥 세금계산서야. 그죠? 자, 다음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분 500만원 있다. 그럼 그냥 가산세에 지연전송에다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도 신고 국세기본보상 가산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죠? 지금 좀 풀다 보면 잘 안 나와요. 최근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하면, 일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의 8억은 1번 칸에 써주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이 할 거니까 이거는 5,500하고 1,100만원이 포함이니까 5천에 1,000만원, 6천만원에 600만원이고, 다음 매국 신용장에 의한 거 영세율 세금계산서 6천만원, 직수출 2천만원,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다, 직수출은 기타다. 다음 대손세액 공제에서 10월 5일 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세액공제 받으니까 마이너스 200만원이다 라고 해서 매출세액을 줄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200만원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액이 6억 1천만원에 6,100만원이고, 고정자산 매입한 건 6천에 3천 합치면 9천만원에 900만원이고, 다음 이 중에서 3천만원짜리는 비용음용 소형승용차니까 16번에 50번 가서 3천만원에 300만원 써서
얘를 여기에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얘 둘이 합치면 7,000이죠. 7,000인데 300 빼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6,700이 되도록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는 넣었다 뺀다.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21번 칸에 300만원이 되고, 다음 예정누락분 종이세금계약서 받은 거 12번이지만 입력은 38번 오른쪽에 우리는 1000만원에 100만원이다 라고 써서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산해주고, 그리고 가산세에 지연 전송이네요. 지연 전송 500만원. 얘는 공급 가액을 가지고 해서 1%, 2% 이런 거 0.3% 되는 거죠. 세액이 아니죠. 여기에 500만원. 자, 그럼 지금 보면 누락한 납부세액은 없죠. 누락한 환급세액만 남아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공제 이 100만원을 내가 지금 늦게 받고 있는 거잖아, 공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거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로 갈게요. 자, 결산은 수동결산부터 항상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수동결산부터 하면, 자,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비용 처리하였다 이거죠. 그럼 비용 처리했다면 차변의 자리가 비용이니까 보험료라고 처리한 거죠. 그 분석한 이유가, 그럼 분계는 대변의 보험료,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이니까 800번대가 대변을 얻고 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서 걔 있던 자리 반대쪽으로 써주는 게 첫 번째. 다음 차변에 얘는 비용인데 얘를 취소하는 이유는 내년 거니까 선급 비용이다. 자, 다음 이제 금액을 쓸 건데, 지금 선급 비용이라고 써주고 보험료를 취소하는 건 내년 걸 취소하고 내년 보험료는 미리 준 비용이다라고 장부에 써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타입의 날짜죠. 절반이잖아. 절반은 올해 거, 절반은 내년 거. 구분할 필요 없이 절반 500만원이겠죠. 그러면 500만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20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을 할 것.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지금 뭔가 돈을 줬다가 아니라 줄 예정이다. 1년 후에 원금 상환과 함께 이자를 줄 예정인데, 그럼 아직 이자를 안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 나온 건 올해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파악할 게 차입했다네. 돈 빌린 거죠.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지. 빌려줬으면 이자 받아야 될 거고, 그럼 이자 줘야 되면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죠. 비용 자리는 차변.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보면 2억 원의 이자율이 3%. 그러면
2억 원에 3% 하면 600만 원이고, 이거에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네요. 월화의 계산하라고 적혀있죠. 그럼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면 올해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자 비용은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올해 해당하는 이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200만원 이렇게 써두고 내년 1년 후에 지급할 때에 미지급 비용을 지워줄 거죠. 상계에서. 자, 다음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계산에 반영하시오. 자, 일단 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고, 자, 추가 정보에 매입한 원재료 194만원은 운송 중에 있대요. 자, 이거 선적지 인도 조건이네. 우리 건가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이라는 건 이미 운송을 했죠. 운송 이미 배에 실었죠.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부터 매입자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회사가 매입자의 입장이네. 그럼 내 재고자산이겠네요. 그럼 이따 얘는 자동계산에서 해야 되는데 자동계산에 이 194만원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얘는 더해줘야 될 거고, 그럼 얘 금액이 둘이 더하면 344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 금액을 쓸 거고, 당사의 제품 485만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다. 위탁 판매 용도. 그럼 수탁자가 아직 480만원치 안 팔았다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자산은 내 재고자산에 더해줘야지. 그래서 485만원을 또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기말 제품의 금액은 1135만원이 되겠네요. 이 금액. 그리고 제공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 없으니까 제공품은 이 금액을 이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금액만 산정해 놓고, 자,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기업회계기준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자, 근데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계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럼 수동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자동 계산 마이너스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계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래요. 그럼 그냥 그 메뉴 사용하는 방법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5번에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3천만원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단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며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금액은 3천만원에 샀고, 자, 그리고 얘는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이 없죠.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얘는 3천만원을 그대로 정해법 월할 균등 상각이 정해법이에요.
그러면 5로 나눠주면 얘는 일단 60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 600만원에서 월할 상각을 할 건데, 우리는 5월 20일 날 샀으면 5월달 포함시킨 한 달로 보는 거예요. 그럼 5, 6, 7, 8, 9, 10, 11, 12 8달이네요. 그러면 12분의 8. 그럼 600만원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400만원. 자, 여러분도 나중에 계산기 쓰실 때 이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곱하기 8 나누기 12 순서로 하시지 나누기 12를 먼저 하지 마세요. 곱하기 8 나누기 12 이렇게 순서로 가셔야지,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이 숫자는 상관없는데 소수점 뜨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계산기가 0101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꼭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올해 감가상각비가 400만원이라는 거, 무형자산 상각비가 400만원이라는 걸 알았죠. 만약에 자동계산 갈 생각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능계산 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수능계산 한다면 얘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400만원, 대변에 영업권 400만원 이렇게 써주겠죠. 만약 수동 계산한다면 이렇게 분결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지금 자동 계산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3번 4번 때문에 그러면 자동 계산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수동 계산으로는 1번 2번만, 자, 우리 항상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수동 계산 문제 12월 31일자로 가서 우리는 첫 번째 1번 문제 대변에 보험료 500만원, 차변에 상급비용 500만원. 다음 2번에 이자비용 200만원, 대변에 미지급비용 200만원. 자,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수동 계산을 하시고, 됐죠? 그럼 이제 수동 계산 끝났으면 항상 수동 계산 먼저 하고 계산 자료 입력으로 가고, 여기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오고, 그럼 우리 3번 문제에서 기말 재고자산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50만원에 194만원 더해서 344만원을 쓰고,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아래 기말 제공품에 630만원 그대로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은 650만원에 485만원 더해서 1135만원을 써주고, 자, 다음 4번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추정률을 적용해서 설정하래요. 그럼 대손 삼각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얘가 1%고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떴으면 수동 계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제에서 자동 계산만, 계산 자료 입력만 이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고, 받을 놈도 잔액이 있었지만 문제 보면 매출 채권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하라고 적혀 있죠. 문제는 그럼 외상매출금 것만 남겨놓고, 자, 그리고
결산 만정하면 여기 금액 들어왔죠. 다음 5번 문제, 무형자산 상각비 400만원 구한 거, 대손상각 아래에 바로 아래 영업권에다가 400만원 써주고. 이제 다 했으면 전표 추가. 우리 계산자료 입력의 생명은 전표 추가죠. 그래서 전표 추가해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떠져야 정확하게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결산 문제는 끝이 났고, 자, 다음 원천징수 문제 1번.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의 9월분 급여명세서이다. 급여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이번엔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그럼 수당 등록 시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한다. 자,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는 비과세란 이야기고,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발생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본인 명의 차량을 해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안 받으면 비과세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 이것도 비과세고. 다음,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이 비과세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월미환급세액은 18만원 있다. 이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 좌측 아래에 12번에 써주면 되는 거. 별도의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봤으니까, 자, 원천징수 탭에 가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고, 그럼 수당 문제를 먼저 가서, 자, 문제 있는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다 지워라 그랬으니까 기본급 아래에 직책수당이고, 식대 문제 없었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에 문제 없었고, 야간근로수당 얘는 그냥 연장수당 이런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주고, 다음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얘도 연장수당 다 맞죠? 7개, 7개 아닌데 6개인데 6개구나. 자, 그럼 이제 상여하고 월차 수당은 안 쓰는 것 지워라 그랬으니까 지워주고, 이제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확인 누르고, 자, 급여는 9월분 급여인데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 문제 보면 9월분 급여고 지급은 10월 10일 날 했죠. 다음 달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열 때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럼 9월분 급여를 귀속이 일한 거고 지급은 10월 10일이다. 자, 김현철 사원 급여 명세를 쓰고,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일치하네요.
그럼 이제 원천인수 유행사항 신고서 가야 되겠죠. 자, 시험에서 안 빠뜨리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얘하고 지금 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둬야지. 얘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미완급색 써주거나 환급색만 써주면 되는데, 이거 안 열어서 감점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원천인수 유행사항 신고서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9월달 일한 거, 기소금 9월부터 9월, 지급은 10월부터 10월. 그렇게 해서 꺽색이 들어와서 오고, 다음 마지막 전월 미완급색이 18만원이 있다. 자, 문제에서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얘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기 환급 신청 한다 그러면 69,570원을 21번 칸에 쓸 건데 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자, 첫 번째 급여 명세서는 끝이 났고, 자, 다음 6월 1일날 입사, 6월 1일날 입사한 최민국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자료와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근무지를 반영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최민국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은 없다. 자, 부양가족 없으니까 전부 다 본인 거네 그럼. 그죠? 이런 글자 있으면 좀 편하죠. 본인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전 근무지 거 우리가 써줄 거고, 그럼 쓸 때 이걸 입력하라 그랬어요. 전 근무지 거는. 자, 다음 이제 안 되는 것들 정리하고 한 번에 입력할게요. 자,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치료 목적 허리 디스크 수술비 360 최민국 신용카드로 썼대요. 자, 그럼 의료비는 이중공제 되는데, 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따로 신경 안 쓰고 각자 의료비 신용카드에서 다 다시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치료 요양 목적이 아닌 한약 구입비, 한마디로 건강 증진 위함인가 봐요. 얘는 안 되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한 거는 1인당 한도가 50만원이니까 50만원만. 그럼 360 50만원 하면 410만원이 되겠네요. 본인 의료비는. 자, 교육비는 대학원 등록금, 본인 거니까 되고, 대학원. 영어학원비 업무와 관련성 없음. 영어학원비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당연히 안 되고, 그 유무 상관없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기부금은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단체에 의한 당해 기부금, 다 본인 거니까 종교단체 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쓰면 되고,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3,400이 있는데 이 중 800만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의 비용 해당분이고, 우리 법인 비용 해당분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업자의 경비로 쓴 거는 우리 연말정산 자료로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360만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비, 얘는 위에 있던 거였고, 자, 현금 영수증 250만원, 이 중 30만원은 대중교통, 12만원은 공연 관람 사용분임. 자, 그럼 지금 신용카드에서 도서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자 최민국 사원 보면 자 지금 제가 들어온 이유는 얘 보려고 총급여 7천만원 안되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전 근무지 거 다 합쳐도 7천만원 안되니까 그러면 도서공연에 대해서 추가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도 빼고 얘도 뺀 나머지만 현금 영수증에 써줄 거예요. 자 다음 월세 자료는 지금 범위가 뭐하니까 지금 그냥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보면 자 전근무지부터 쓸게요. 자 전근무지 주식회사 안전상회 이렇게 하면 전 근무지거 입력이 끝났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이 사람의 월급은 월급을 내가 안 썼나? 월급을 안 썼네. 자 월급 빠뜨렸네요. 그냥 똑같아서 왜 이리 작아 그랬는데 자 쓰면 그래도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면 3,927천 안되죠. 합쳐져도.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내역을 쓰면 자 처음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자동차 보험료만 75만원 쓰고 의료비는 뭐지 본인 거밖에 없으니까 허리디스크 수술비 360 실업보정용 안경 50 410만원 다음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 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전액공제로 한방에 돌아서네요. 다음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제일 아래에 300만원이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우리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에 10만원 쓰고 다음 신용카드는 우리는 4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2600만원 800만원은 법인 경비였으니까. 다음 현금 영수증에서는 우리 대중교통하고 공영관람거 빼면 250만원에서 42만원을 빼면 208만원 도서공연은 12만원 대중교통 30만원 다음 월세 주택 임차 차이 탭에 와서 임부자 다가구 주택 기한면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0일 임대차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은 84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났죠. 지금 월세세액 공제액이 들어왔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연말정산까지 실기를 끝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빠르지 않죠? 그죠? 알았나요? 그런 느낌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같이 뭐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 빼면 여러분이 문제 풀어도 시간이 세무이금은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전세무이금은.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회차의 실기는 매우 쉽게 나왔어요. 92회차가 특이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거다로 다 끝냈지 고민할 거리도 없이 그냥 노멀하게 나왔는데, 우리 때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이론 문제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